댕공방 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구속하고 징역 45년을 때리는 그 과정에서 자행된 광기와 사기, 살기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붕괴시켰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거짓은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은 올바르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거짓이 역사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은 음모와 선전선동의 쳇바퀴처럼 놀아나는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뭐 윤석열이 오늘 특검에 올려갔어요? 출두를 했는데 그래서 오전 조사를 마치고 뭐 오후에는 경찰 따위가 나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사가 아니라 조사실 입장을 거부해가지고 지금 뭐 그 특검은 사실상 이거는 뭐 조사 거부다. 그렇게 쓸데없이 특검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은 이 비겁한 자식은 뭐 하다못해 이명박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또 그 특검 이제 조사받으러 가면서 이제 멈춰서 가지고 국민들한테 던지는 뭐 메시지를 그래도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근데 윤석열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들어갔지. 비겁한 놈이지. 저희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계엄을 했니 뭐니 뭐 국민들한테 던질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변명이라도. 근데 그런 거 한마디 없이 뭐 지하로 들어가니 뭐 시간을 9시인데 뭐 10시로 하니 뭐 하고 그러다가 뭐 와가지고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뭐 들어간 다음에 또 오전 끝나고 나서 오후엔 뭐 조사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은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게 국민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래도 그 전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봉사한다, 국민에 서브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을 하는데 윤석열이 같은 애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제가 보면 자기가 통치자지 국민을 서브하고 떠받드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국민에게 던질 메시지도 없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법이고 내가 하면 길이고 짐이 곧 법인데 뭐 국민 따위야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뭐냐면 내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 문재인이는 소고기 자기가 국민 돈 걷어다가 소고기국 먹여주는 대상. 내가 소고기국을 주었다. 나라님이 쌀 주었다 하면서 고맙게 생각해 이것들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 전 근대인인 거죠. 전 근대인.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이게 자기들이 할 말이야? 윤석열이가 뭐 그 한동훈이랑 박영수랑 특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어? 또 자기들 수사하면서 말이야 뭐 이재수 장군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구속 안 되려 그러고 자기가 지하로 들어가려고 비공개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얼굴에 인두껍을 써도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고 그거를 또 지지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뭐 그냥 근데 그거는 까맣게 뭔지 고조선 시대 일인 것처럼 그냥
뭐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는 자기네들이 다 했던 일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기네는 그렇게 자기네한테 똑같이 하여튼 뭔가 알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특검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꿰찬 놈이 이제 특검으로 그러니까 특검으로 일어선 놈이 이제 특검으로 망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전형적인 어떤 그 법꾸라지들, 법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법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쓰든 어떤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모면해 보려는 그런 어떤 그 법꾸라지들의 행태인데 사실 뭐 조국도 마찬가지지. 조국이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다. 그래갖고 검찰 조사할 때는 진술 거부했고 진술 거부하면서 내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랬고 그 법정 나와서는 300번이 넘는 검찰 질문에 다 증언 거부했잖아. 이게 이제 조국이라고.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비밀번호가 24자리래. 얘들 뭐 걸핏하면 아이폰 그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하는 놈이 아니야. 요즘은 휴대폰에 자기 인생이 담겨 있잖아. 그렇지. 살아온 과정들이 담겨 맞아, 있고. 맞아, 근데 그거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뭐 포렌식 해가지고 뭐 열어보면은 맞아, 다 나오지. 그럼 뭐 또 그 뭐 이 누구랑 뭘 어찌했니 뭘 했니 뭐 했니 다 나오잖아. 맞아. 근데 법꾸라지들이 이게 특징인데 법꾸라지 최고는 이재명이지. 어쨌든 윤석열 계엄으로 대통령 자리 꿰차면서 이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 이재명이는 은근히 법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게 눈이 조그만한데 이재명이가 하여튼 뭔가가 있긴 있어. 제가 보기에는요. 멍청하다 뭐하다 했는데 뭔가가 있어요. 나는 이재명이 멍청하다 생각하는지 아무튼 아니, 뭔가 있어. 이재명은 대단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음, 어쨌든 그 운 좋다. 운 좋다는 걸로는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운이 계속 좋으냐 그게 문제인 근데 거지. 그거는 뭐 이제 좀 운으로 지켜봐야 살 수는 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요즘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4주 차인데 음, 뭔가를 참 어떤 그 잘하는 듯한 음. 이런 게 분위기가 막 조성되고 있어요. 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니라 언론하고 또 빠르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엠블렘 퍼블릭이랑 이제 KS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NBS, 그 내셔널 이제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해서 이제 MB 조사를 하는데 이재명이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다 21%. 그다음에 이제 한국갤럽도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1%. 뭐 한국갤럽이 이제 윤석열이 첫 번째 그 국정 운영 조사에서 52%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12% 포인트 높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게 초조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괜한 걸로 요즘 보면은 뭐 이러저런 어떤 그 보수 유튜브들 보면은 괜한 걸로 트집을 잡거든. 맞아,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 예를 들어 가지고 그뭐이 저기 뭐지 뭐 이 G7 정상회담 초청 받았는데 초청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갖고 시비하고 있고 말이야. 요새 보수 유튜브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헛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초조한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이 집권하고 이제 4주 차라고 됐는데 이재명 집권 전과 집권 후에 바뀐 건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바뀐 거는 뭐야? 김건희 석사 논문이 취소됐어.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어. 왜 그것만 바뀌어서 다 바뀐 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데? 하나도 바뀐 거 없어. 2020년 2월달에 이제 숙대에서 숙명여대 연구 진실성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러니까 3년이 넘은 거지. 아, 무슨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논문 뭐 그것이 뭐 검증한 것도 아니고, 뭔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석사학위 취소 결정됐어. 박사학위는 이제 석사학위 취소됐으니까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취소 여부를 결정도 논의하게 돼 국민대회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지. 요거 하나만 사실 딱 요거 하나만 뭔가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나머지 바뀐 게 없어. 그런가? 주변 뭐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기 뭐지 자기 용산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있지. 또 한남동 가가지고 먹고 자고 있지. 이재명이. 그 3대 특검? 이제 시작한 거잖아. 이제 오늘 윤석열 출석한 걸로.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엄청 잘하는 듯한 느낌이잖아. 아니 3대 특검 그거를 막 정강석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누구야 윤석열이랑 얼마나 틀려. 윤석열이는 뭐 한 게 뭐 있어 뭐 바람만 잡았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재명
저기 문재인 차가.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는 바로 그 다음 날 해버리잖아 이재명이는. 이재명이 이제 뭔가 이제부터 이제 하려고 이제 할 때지만 또 어쨌든 지금까지 확실하게 바뀐 거는 석사 논문 취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도 이재명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엄청나게 잘하는 거 좌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우파 입장에서는 뭐 겁이 날 정도로 뭔가 이재명이 하는 거 특검 같잖아. 때문에 그러죠. 특검 때문에. 특검 때문보다도 기저효과. 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GDP 성장률을 이제 따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니까 항상 전년에 그 2024년대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였다. 그러면은 2025년 1사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플러스 성장이 돼 버리는 거야. 이걸 기저효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으면 지금 물가가 뭐 그냥 뭐 그 높더라도 뭐 겨우 뭐 0.01% 높은 걸로 이게 나오게 되는 이걸 기저효과라고 그러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못했으면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은 이재명이가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지. 이게 이제 윤석열 이제 기저효과인데, 근데 우리가 내가 저기 오늘은 이 우파 분들한테 너무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게 원래 이제 국민의힘 욕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국민의힘 뭐 욕할 것도 없고. 그래 그 욕할 가치가 없어요. 욕해봐 내 입만 아프고 내 시간만 아까워요. 그 쓰레기들 건들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 이제 이재명이 집권한 지 4주차가 되는데 이재명 집권 4주차를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이는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자신은 법률 지배의 예외가 되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법 위에 서서 통치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 윤석열의 이 법치가 그런 거였잖아. 나와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내 친구들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의 그 법치주의였잖아. 근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은 자기 공범들도 이제 무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범죄마저도 이제 세탁해 버리려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작업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 엄청나게 이 중요한 문제인데 김용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국민의힘 그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 그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용산에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한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도덕성 의혹이 있으니까 철회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법을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똑같은 게 윤석열이는 없는 죄도 조작하고 날조해냈잖아. 그 창조했잖아, 죄 범죄를. 그렇지. 뭐 경제보복동죄, 묵시적 청탁. 그렇죠. 창조했지. 한동훈이랑 같이.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그럼 먼지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 윤석열은. 그렇지. 이게 먼지예요라고 떠들어낸 거 아니야? 맞아. 그 이재명은 똑같은 거 아니야? 젊은 비대위원장은 뭐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협박하는 거 아니야? 협박. 그러니까 협박이더라고. 완전히 대놓고 시작하더라. 그리고 뭐지 그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의 지지도가 50% 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옆에 배석자 그랬다며. 근데 배석자라는 게 비서실장이랑 정무수석 정도일 거 아니야. 그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인 출신이고 정무수석도 국회의원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지지율 50% 넘는다. 이재명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데마고그와 데모크라시가 있는데 이 이재명의 이 정부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이제 데마고그지. 대중선동. 그래서 50%가 넘으니까 나는 옳다. 이게 이제 저기 뭐지 그러니까 나는 법 위에 있다. 너 까불어? 너 털어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이게 사실 윤석열이 해온 일이거든. 그 지금 이재명이가 또 그 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이랑 똑같더라 하는 짓이.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찐년이 있었잖아. 윤석열한테는. 이재명한테 이제 찐명들이 있다고. 찐명들. 이 지금
정청래와 박찬대라는 사람이 뭐 이제 당 대표라게 또 이제 서로 나섰는데 둘은 살아온 길이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 또 정청래는 뭐 학생 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뭐 방화를 했다 뭐 그래서 뭐 감옥에 갔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뭐 이 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정기에 들어왔다. 이런 케이스고 박찬대라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출신이거든. 공인회계사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이 박찬대는 사실은 삼성까지 했지만 누구야 그랬었거든 사실. 최고위원 출마하고 뭐 이제 뭐 그랬을 때 왜 이재명이 그렇게 챙길까? 그래서 이제 부친이 안동 출신이래. 그러다가 이제 박찬대가 태어날 때 이제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박찬대는 그 유명한 코딱지 사건이 있잖아. 이재명 코딱지 이렇게 이제 떼어주는 것처럼 사진. 그래? 몰라. 그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뭐 이제 코 옆에 뭐가 묻어가지고 먼지가 묻어서 이제 털어졌다라고 이제 한 사람도 있고, 그 사진 잘 봐라 코딱지 떼주는 거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재명 1극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지. 서로 충성심을 보이면서. 그래서 박찬대는 원내대표로 했고, 정청래는 법사위원장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당 대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이제 찐명을 놓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지. 그래서 정청래는 이재명의 운명이 정청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고. 박찬대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게 당대표 출사표야.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봤잖아. 이 문재인 때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라고 했던 것들. 자기네들은 근데 좌파 사람들은 저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의 따까리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우파라고 틀리나 김기현이가 당대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김기현이가 한 선거 전략은 김장년대라고 그래가지고 장재원이 딱 한테 붙어가지고 김기현과 장재원 연대 이거 있잖아. 그러고서 윤석열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한방 먹이고. 그렇지. 근데 이게 재밌는 코미디가 이재명이가 이제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회 와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추경해달라고. 그때 이제 박찬대가 오전 11시 20분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 영상을 올렸어. 자기라는 거지. 자기가 이제 딱 그 이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으로 이제 이재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입구를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박찬대랑 웃으면서 악수했다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나다. 대통령님이랑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이 나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저기 뭐지 11시 20분이야. 그랬더니 오후 2시 25분에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 영상에 올렸는데 저기 제목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입구로 이제 이재명이 탄 차가 탁 들어와. 그러면서 이재명이 내리잖아.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싹 하는데 건물 입구에서 정청래가 탁 서가지고 허벅지에 두 손을 올리고 거의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하면서 말이야. 대통령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웃으면서 악수하고. 야 진짜 황당하다. 아니 이런 사람 둘이 진짜. 지금 이 당대표 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건데. 진짜. 야 진짜 저기 정치인들은 부끄러움이나 뭐 남의 시선이나 뭐 자존심이나 이런 거 없어야지 정치인 하나보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진에 찍히면 무조건 웃어야 된대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뭐 프레셔 터진 같으면 무조건 이제 웃고 그 다음에 부고장에만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뭔가 프레셔가 판촉하는 것 같으니까 활짝 웃었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지 그 지옥에 갔는데 물러대형이 야너 죽는 상황에서 왜 웃고 있냐? 그 번개가 친 거야. 맞아. 벼락이 쳤는데 번개 이게 맞아. 카메라가 터진 줄 알고 번쩍 웃었는 거야. 근데 벼락에 딱 맞아서 죽은 거야. 저는 그 사진기 플래시가 터지는 줄 알았죠. 라고 하면서 번쩍 웃고 고개 들이밀다가 이제 그렇게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황당해.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권력을 쥔 자가 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나는 신적 존재다. 그러니까 난 최소한 신은 나의 편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 사실 이제 이게 독재나 우리가 제왕제 대통령 제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독재라고 그러는데 이걸 넘어선 신정 정치. 신과 나는 하나다. 북한이잖아요. 내가 신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인 나에게 신과 같은 나에게 충성을 다할 신도들을 모집하는 거야. 그걸 모집하고 내세우는 거. 이게 그 권력을 쥔 자가 그 내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 사실 이재명이 그런 존재잖아. 개딸들한테. 그래, 민주당 국회의원들. 완전 모류야. 무조건 박수치잖아. 무조건 물개 박수야. 그 유석열도 그랬다고 찐년들한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금도 윤석열 그러면서 윤석열이 오늘 검찰 출두한다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나섰는데 거기서 또 뭐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대통령님 윤석열 어게인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창문 내리고 손 들고 인사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어게인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진짜 이상하게.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윤석열이 계엄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는 기껏 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는 윤석열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최대한의 어떤 그 방어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결국 윤석열 신도들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찐년들한테 예를 윤석열이가 난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준석을 내치면서 권성동이한테 그때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야. 체리 따봉 이 문자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야 좀 당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때 당이 제대로 됐어. 뭐 윤석열 지지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 떨어지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윤석열이가 찐윤들을 내세워가지고 제가 신정 정치를 펼쳤다고. 나는 무오류. 그러면서 50분 동안 담화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김건희 잘못한 게 뭐 있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딱딱딱 찍어가지고 처벌하려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이런 신정 정치를 펼친 거거든 사실상 윤석열이.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야. 이재명이 오히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서 있지. 지금 당대표 되겠다는 애들 나서서 차는 거 봐봐. 누가 국회의원 이재명을 먼저 만났냐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쩌다 저렇게 되냐.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을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 사소한 일이지만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금융위원회랑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랑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 대출 규제가 이제 핵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은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네가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받았으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해야 된다. 그렇더라. 안 그러면은 지금 못 사게 한 거잖아요. 그 실거주 아니면 못 사게 한 거잖아요. 아예. 실거주자이면서 내 돈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얘네들 이 정책은 돈 가진 사람들은 무한하게 집을 사도 돼.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맞아. 대출 받아고 집 사는 것만 막고 있는 거야. 이게 문재인 때 정책이 그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돈 집에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애들은 집을 사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했다 또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돈이 진짜 내가 여기에 내 집을 사고 싶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대출 받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갖고 대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집을 못 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기도 이런 어떤 변들을 이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전세만 들어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내가 전세 들어서 사는 동안 돈 있는 놈 집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돼.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책이 나오니까 대통령에서 발표한 게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대책이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야? 금융위에서 음.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는 입장 때 대책을 내놓은 바가 없다. 아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 대책이 아니래. 그러니까 누가 그 마음대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뭐예요? 무슨 어? 말? 앞뒤가 아니 안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랑 기획지정부랑 관계기관 합동으로 말이야. 긴급 가계부처점검이라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지금 누구 당연하지. 정책이에요? 이게 저기 그 대통령실에 이런 어떤 우리 이런 회의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고 뭐 그랬겠어? 그럼 왜 딴소리를 해? 반응 봐가지고 별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정식이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뭐 연장 근로 산정도 지금 주 단위라는 거를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참 좋은데. 윤석열이가 도어스톱에서 난 보고받은 바 없는데 그랬다고. 그럼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윤석열이가 이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야. 정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그래 어찌 보면은 대통령은 빼고 자기들끼리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보고가 됐지.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이가 술 처먹어서 그랬는지 까먹고 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면 내가 그 추진해보라고 한 거를 정부 공식 입장에서 발표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 거지. 윤석열이 이렇게 변명했다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대통령실에 이걸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럼. 아니 이재명 정부 때 대통령실 대책이고 정부 대책이 있어? 그래 맞아. 대통령실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어? 진짜 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나사가 빠져 있는 거야.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뭐 이재명이가 여기 뭐 호남 가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다 얘기해라. 뭐 아까 나한테 소리친 사람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뭐 국무회에서 김밥 먹으면서 말이야 뭐가 어떻고 뭐 하나하나 따지고 뭐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말이야. 또 어떤 엄청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 것처럼 뭐 하장까지 다 포장이라는 거야.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우파에 계신 분들이 그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국민 지지도 높아지고 있고 또 뭔가 이재명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 곧 이재명도 윤석열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곧 윤석열 출연된다. 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 인사 문제 사실 이것도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뭐 짧게 사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이재명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인사를 보면은 아니 저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김정은이를 총무 하든 하여튼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하는 것 같아. 또 이제 그거는 떠나가지고 음. 뭐 그런 거는 뭐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뭐 그러니까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나에 대해서 뭐 다른 데서 많이 떠드니까 내가 얘네들이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6월 10일 날 이재명이가 직접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공공기관장이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이 6월 10일이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뭐 국민 추천제를 막 일주일인가 뭔가 했잖아. 운영을 했잖아. 그럼 이런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 추천제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검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국정 운영 방향과 맞는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뭔가 인사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크게 뭐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번째 뭐 정책 그러면서 뭐 국민 인사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크게 떠들어 놓고 바로 그날 기재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외교부 2차관, 산업통상부 1차관, 통상교수본부장 임명했어. 근데
그럼 저 장관들 그렇게 뽑겠다는 얘기지. 아니 그 장관, 차관, 공공기관 인사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열흘 뒤에 또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런 4개 부처 장관이랑 차관이랑 재난안전본부장 임명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했지. 그리고 26일엔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국세청장 후보자. 이거 후보자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민추천제도는 뭐 써먹고 있는데 지금? 그거 왜 했는데 국민추천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크게 뭔가 자기들이 하는 듯이 뭐 글싸게 뭐 어떤 포장을 해놓고 있는데 막상 그걸 하도 써먹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국민추천제도라는 건 왜 할까? 그 얘기를 왜 이미지지 했어? 뭐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 저기 뭐지 이 뭔가 어떤 그 쇼 보여주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원래 국민추천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포퓰리즘이다. 어떤 그 책임을 또 그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이런 그 행태다라고 했었는데 그나마도 아닌 거야. 맞아. 그냥 악세사리인 거야, 악세사리.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얘들 이재명이 정부는 걸핏하면 윤석열 정부를 내란 정부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 내란 어떤 그 세력들 곳곳에 어떤 거 암약하고 있는 숨어 있는 내란 세력들 전부 다 지금 척결해내겠다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부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어. 자기들도 내란 정부야. 왜요? 아니 지금 그 헌법 87조에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지금 국무총리가 있나? 국무총리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있을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내란이라는 게 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얘기지 헌법을.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 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내란 정부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거야. 맞네. 그 내란 정부에 그럼 내란 새끼 부역자네 내란. 내란 부역자. 내란세 어. 부역자네 자기가. 근데 그 내란 부역자의 제청을 받아서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부역자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란 정부라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가 제청해라 그러니까 내란 정부의 권한대행을 지금 뭐 그런 사람 국무총리라고 해놓고 지금 제청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제청한 2조도 웃긴 놈이긴 하지만은 아니 국무총리의 왜 제청을 받아서 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거야? 왜 국무위원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국무위원을 왜 임명하냐고. 이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순점, 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 맞아.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행정부, 그 사실상 보면은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 김대중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무총리 서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반헌법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어. 근데 그 서리 제도라는 것 자체는 위헌이다라는 합의하에 국무총리 임명을 받지 못하면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무총리 임명을 못한다고 대통령이. 이거는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은 국무총리를 지금 국회가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지, 맞아. 이게 내각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이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물론 명을 받아가지고 이 내각을 통할한다고 통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뭐야? 내란 정부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내란 정부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네가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통할해 라고 해가지고 11명 부처장관 후보자 지명한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지금 자기들도 지금 내란 정부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자백하는 거야.
헌법이라는 건 어차피 내란 정부가 왜 내란 정부야?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잖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고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내란 정부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내란 정부의 권한대행으로부터 총리 제청 국무원 제청권을 받아가지고 그 제청권을 통해서 대통령을 임명하고 이제 이 이재명의 정부도 지금 내란 정부 연속 성장이 있을 뿐더러 앞으로 얘네도 내란 정부가 되는 거야. 당장 지금 자기들이 어떤 그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입법 움직임이 있고 또 사법부도 재판 안 하잖아. 전부 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야. 다 내란 사법부고 내란 입법부고 내란 행정부야. 이제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3권이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다 내란 정부, 내란 입법부, 내란 사법부가 돼가는 과정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송미령. 그럼 뭐예요? 송미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뭐 많은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왜 송미령을 이재명이가 임명해줬을까? 그럼 왜 그래? 그것도 보여줘 이 식으로.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앞으로 이재명이가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게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뭔데요? 첫 번째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이런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 어떤 과시욕.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내가 윤석열 정부 사람 내가 임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재명이 그동안 강조했던 실용, 어떤 능력, 나는 뭐 좌도 뭐 따지지 않는다. 실용과 능력만 따진다. 이거를 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놈은 써야지 내가 하나나 두 명은 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송미령을 연임시키겠다라고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인선 배경으로 밝힌 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고 국민 통합 의지를 구체화한 인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미령한테 이재명이가 너 전향해 라고 얘기했고 송미령은 그 전향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지. 그 계엄 이후에 이제 국회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 계엄은 잘못됐다, 뭐 장관 된 거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면서 막 전향해 버린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오케이 너.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송미령을 이제 이 연임시킨 거지. 그러니까 뭐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이제 보여주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발탁했다. 뭐 이게 실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의 그 강조한 어떤 실용주의, 어떤 그 또 뭐 실용주의 어떤 정치, 또 어떤 그 실용 정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송미령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야. 실용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쓰임새를 따지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 어떤 철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더라. 무엇인가 어떤 거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를 거부하는 게 실용주의라고. 그러니까 실용주의 뭐냐면은 실용적인 결과에 따라서 검증된 거 그것이 진리다. 이게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이론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현실 속에서 유익한 결과를 나왔다? 그럼 그게 진리다. 그걸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실용주의라고.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이 실용주의 철학을 견지하겠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개방성이라고. 개방성. 열린 자세인 거지. 그 다음에 겸허함이야. 내가 무엇을 주장한다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그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난 이런 걸 주장을 했을 때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이 쓰여졌단 말이야. 쓰여졌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유익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진리인 것이고 내가 주장했던 것도 현실 세계 속에서 쓰여봤을 때 뭐 어떤 이거 해로운 결과를 나왔어. 그럼 나도 그걸 내가 버리는 거지. 내가 잘못됐다 생각했다. 이게 실용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세우려면은 자기로서의 가질 자세는 개방성 그리고 겸허함인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 진리는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실용적인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 또 검증해본 거, 이것이 진리다. 이게 실용주의란 말이야. 이게 실용주의 철학인 거거든.
근데 이재명의 실용주의라는 게 뭐야? 송미령에 의해서 보여진 거. 양곡관리법. 이재명이가 양곡관리법 뭐라고 그랬냐면은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 지수를 높이겠다. 이게 양곡관리법이라고 그랬다. 이런 어떤 그 쌀값 안정적 보장과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양곡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송미령은 뭐라고 그랬어? 이 양곡관리법 가지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한다. 그리고 쌀을 과잉 생산과 수급 불안을 가져올 것이고 막대한 재정 소외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쌀 농가만을 위한 다수당의 포퓰리즘이라고 그랬다고. 그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송미령이잖아. 양곡관리법을 두고.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실용주의, 실용적인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어떤 그 송미령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이 사람의 능력이 있고 나의 어떤 그 실용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을 내가 장관으로 연임시켜 되겠다라고 했다면 이재명이가 양곡관리법을 포기해야지. 송미령이가 옳은 거 아니야. 그치. 송미령이가 옳고 송미령이가 주장한 바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보니까 송미령이 얘기한 건 실제로 유익한 결과를 낳겠구나. 양곡관리법은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어떤 거 진짜로 송미령의 말대로 포퓰리즘이구나. 그리고 진짜로 어떤 거 농망사법이구나. 이렇게 해야 송미령이 연임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송미령이가 내가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실용 정치가 맞다 해서 이 송미령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이재명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어 지금. 뭐 지금 지금 그 용산에서부터 저기 어떤 거 전라도 뭐 해남까지 줄 서 있을 거야. 내가 장관할래요. 또 실제로 여러 명 어떤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 중에서도 자기가 이 농림부 장관 될 거로 철석까지 믿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내용은 실용이나 뭐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한 거잖아요. 자기 이제 멋있는 척 하려고. 근데 그거를 실용주의라는 걸로 포장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로 어떤 이게 이재명이가 내세운 실용이라는 게 진짜 어떤 그 실용주의에 입각한 뭐 실용의 어떤 거 원칙. 그래가지고 전임 정부에 심지어 내란 정부에 장관이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그럼 그러면은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다. 이게 실용인 거잖아. 그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애다 내란 정부에 가지고 내가 때려가지고 전향시킨 다음에 너 내 말 들어 해갖고 데려오는 건 실용이 아니지. 그래 맞네. 그거는 협박이지. 납치고 유인이지.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송미령 같이 어떤 양곡관리법은 다수당의 포퓰리즘이고 이건 오히려 농촌을 망치는 이제 농망사법이다. 농망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옳구나. 넌 참 능력 있는 애구나. 그럼 우리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자. 이게 실용주의지. 그래야지 실용적인 인사발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 송미령이라는 애가 모든 정책과 법안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 그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과하고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추잡스러워 더러워 진짜. 그러니까 이건 송미령의 변절을 강요한 거거든. 웬일이야. 사실 우파한테 어찌 보면은 야 내가 떡 하나 던져주니까 너희들 정부에서 너희에서 뭐 장관했던 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떡 하나 던져주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딸랑딸랑 하면서 내가 그 모든 정책과 법안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내가 추진하겠다. 내 농망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내가 미안해. 농망법 희망법을 만들게. 이러는 거야. 이 우파의 병신들아. 우파의 자존심을 완전 조롱하는 거네. 조롱한 거지 조롱. 우파의 자존심 짓밟은 거지. 그리고 그 송미령 자체는 변절해놓고. 세상에. 이게 실용주의야? 이거 탐욕주의지. 송미령의 탐욕주의지. 송미령의 탐욕주의고 이재명이는 뭐든지 있잖아요. 내 힘 있잖아. 내가 힘 있으면 다 너네들은
저기야 나 따까리들 내가 에이 별볼 일 없는 것들 내가 힘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우파 지식인들이라는 사람, 또 우파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꼴 좋다. 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냥 여실히 드러낸 건데 사실 뭐 소신이나 신념이 없었던 거지. 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의 입맛에 맞게 뭐 춤을 추겠다 이건 거고. 송미령? 송미령? 송미령. 그 사람은 밥 먹고 그거 말고는 뭐 못 먹고 살아? 저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이 사람 인사청문회 때 아들한테 1억 원을 징여했대. 그리고 용돈 삼아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아,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그거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아들한테 1억 원을 자식한테 아들인가 뭐 자식한테 1억 원을 줬는데 그걸 용돈이라고 얘기하냐? 그전 그런 어떤 그 도덕 개념으로 어떻게 나라의 어떤 국문이 되겠냐고 욕했던 사람이야. 이재명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윤석열의 윤석열의 장관답다. 그렇지 이제 그런 사람을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임 정부라고 해서 윤석열 사람답네 아주. 또 이제 이재명 그런 사람을 또 이재명 사람으로 데리고 오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똑같은 놈들. 이걸 실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뭐냐면은 사후적인 정당화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해놓고 그런 거를 이건 실용 나의 어떤 그 실용. 내가 어떤 건 나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는 그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써라는 식으로. 내가 뭔가 보여주기를 해놓고 그걸 실용이라는 거 이름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옳다라는 식으로 정당화될 거야. 이게 지금 당장 송미령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놓고 보여주는 실용이라는 걸 갖다 들이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실은 전임 정부의 어떤 그 우파 엘리트 하나를 겁박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너 장관 한번 더 할래? 라고 해놓고 송민현 스스로 진짜 당황스럽지만은 맡겨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꼬리 딸랑딸랑하게 흔들고 우파 사람들한테 굴욕감을 주고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난 실용주의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내고 정당화해내고. 아 너무 비겁하고 더럽고 진짜 추잡스럽고 진짜 비굴하고 막 더러운 느낌이 들어. 이게 이재명 이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일이야. 문재인은 야비한 느낌 드는데 얘는 되게 더러워. 문재인은 사악하게 야비한데 이재명은 참 추잡하게 야비하지. 진짜 참 추잡스럽고 더럽다 진짜 하는 짓이.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인가 뭐 국민 추천제라는 것도 뭔가 엄청난 어떤 그 원칙을 세우고 무엇인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 같잖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모든 인사는 지금까지 한 인사는 국민 추천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19개 부처야. 근데 11개 부처 장관을 지금 자기가 추천을 했잖아. 그럼 앞으로 8개 남았는데 8개도 그러면 국민 추천제를 받아갖고 할까? 아니라고 보지. 뭐 어쨌든 뭐 해놓고 또 어쨌든 또 뒤에 또 사후정당을 하겠지. 그러면서 실용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도 송미령이 임명한 걸 보면은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거야. 어떤 식으로 정당화? 나는 옳다. 이번에는 자기가 실용이라는 걸 갖다 붙여갖고 정당화시킨 거야. 나는 옳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잘못한 게 없더라니까. 다 주로 남 탓 아니면 다 남 탓이야. 남 탓 일단은. 나는 근데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 코디가 입혀준 거다. 자기가 입고 나왔단 말이야 그 옷을. 찢어진 청바지 자기가 입었잖아. 누가 입힌 거 아니고. 만약에 코디가 그 옷을 자기가 입었으면 이 찢어진 청바지는 좀 그렇지 않아? 좀 다른 걸 입는 게 낫지 않겠어? 사람들한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입고 나와서 자기 모습을 하든지 아니면 입혀준 거를 입혀줬으니까 자기도 입고 나왔으면 묵인을 한 거잖아 그 옷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옷이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옷은 내가 입은 게 아니라는 거래. 코디가 입혀준 거라는 거야. 코디 탓을 딱 해버리는 거야. 코디 병신. 그러니까 그 코디는 뭐야? 평생 병신 코디 잘못하는 코디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책임이 없더라니까 이재명이는. 사실 오늘 이재명이 이렇게 뭐 사법 리스크든 무슨 리스크에 시달리는 게 이 사람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잖아. 맞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 그 거짓말이라는 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고 나오면서 이 사람을 지금 얽매고 옥죄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부은영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기 때문에 나는 맞아. 백현동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뭐든지 남 탓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머리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해야겠다 내지는 이거는 계획적으로 이거는 내가 뒤집었지만 이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는 본능 내지는 즉자적인 거야.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릴 때 굉장히 피해를 받은 사람 어떤 그 억눌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가지고 너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지 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왜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굉장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잘못했는데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면 부모가 막 엄청나게 때린다든지 엄청나게 막 야단을 친다든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한 것을 인정했을 때 굉장한 어떤 피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큰 공경에 빠진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애들이 너 그 거짓말이지 잘못됐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실토했을 때 부모한테 완전 반죽음이었다. 막 체벌을 만약에 심하게 당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그거를 아닙니다. 그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크게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해도 크게 피해를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고쳐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오거든. 거짓말이 그냥 그건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딱 야단치면 저 사람이 했어요. 이런 식 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할 여유가 없는 거야. 뭐 여유롭게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다 내 책임이다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내가 책임져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캐파가 되니까. 근데 그거 내가 책임지면 당장 내 생존이나 내 생활에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자기 생활에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그게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살기 위한 본능인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걸 인정했을 때 뭔가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거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자님이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라든지 걔네들이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하신 게 이제 부운영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자기 주변이나 자기 생활을 떠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님이라고 붙여야 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 창조경제하고 또 코레일도 혁신하고 공무원 연금도 혁신하고 이때까지 미뤄왔던 것들 전 정부에서 못한 거 내가 이제 어차피 포퓰리즘으로 해서 뭐 이 나라 하려고 한 사람 아니니까 나이 두드려 맞더라도 할 일을 하고 가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그런 할 일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을. 그러니까 그 일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일이 처음에 시작됐고 진행이 됐잖아요. 코레일도 개혁하고 뭐 하면서. 근데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보다 자기 생존이거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건데 나는 모든 일에 그 사람에게 안중에 있는 거는 자기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신경을 쓰는 일은 자기 무죄 만드는 거. 난 그것만 자기가 집중해서 할 것 같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제 대한민국을 죽이게 되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저항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재명도 탄핵으로 물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한덕수와 김민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김민석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얘기들을 뭐 떠들고 거기에 곁들여서 뭐 주진우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등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현재까지는 내정자. 아직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가 이제 그 절차가 없었으니까 뭐 곧 되겠지만은 를 보면 대한민국의 우파 오렌지와 좌파 오렌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극명하게 상징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덕수는 그냥 회전문이야, 회전문.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에 있다가 로펌 갔다가 또 공직사회 왔다가 로펌 갔다가 이렇게 그냥 인생 자체가 회전문인데 그 회전문처럼 이렇게 그 공직과 로펌을 드나들면서 권력, 명예, 부 이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한덕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이제 그 국무총리 공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공직이 이명박 정부에서 아마 주미대사인가 뭐 이제 뭐 그랬을 때고 어쨌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김앤장에 있으면서 52개월 동안 받았던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저기 뭐지 어떤 뭐 또 뭐 무역 뭐 협회장인가 뭔가 할 때 그 어딘가 뭐 받았던 어떤 그 호텔의 어떤 그 이 저기 뭐지 이 운동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피트니스. 뭐 어떤 그 클럽 회원권 피트니스. 그거를 뭐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또 뭐 이 현금으로 뭔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 공직자로 일하다가 로펌 가가지고 정관이후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계속 이 회전문을 뺑뺑이 돈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라는 우파 오렌지가 사는 법은 뭐 책임, 헌신, 봉사, 자기절제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지. 진짜 어떤 그 자기가 우파의 어떤 이 엘리트로서 무엇이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책임, 헌신, 봉사 이런 자기절제의 어떤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은 퇴임 후에 이런 어떤 그 로펌 가가지고 그 어떤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오로지 이 사람은 권력과 탐욕만 있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우파 오렌지가 사는 방법이야. 그럼 김민석이라는 어떤 그 좌파 오렌지는 그냥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래. 이 사람이 1996년에 뭐 32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뭐 승승장구했지. 그러다가 이제 2002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고 뭐 그때 뭐 줄 잘못 쓰고 뭐 정몽준이한테 가고 뭐 그러면서 무려 18년 동안 정치판을 떠나 있었다. 와 18년이나 됐구나. 진짜 한참 안 봤어. 맞아. 근데 이 18년 동안 정치판을 떠나 있었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뭔가 뭐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택배를 하든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뭐라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국리를 했을 거 아니야. 노력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가족촌을 지냈다고 하든 무슨 뭐 어떤 사람한테 뭐 돈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월 450만 원씩 받으면서 미국 유학을 가. 아 대단하네. 그 18년 동안 직업이 없었는데도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야.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들은 뭐 어디 무슨 국제학교 보내고 또 뭐 유학 보내고.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자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2차례 유학까지 가고.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조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실 삥 뜯는 인생을 산 거 아니야. 삥 뜯는 인생 한마디로. 제주도 좋네. 원래가 이 사람 좌파잖아. 좌파가 내세우는 게 뭐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잖아.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어떤 노동에 대한 존중. 자본주의가 어떤 그 노동을 어떤 생산 수단으로부터 또 어떤 것도 자기가 생산해낸 상품으로부터 이 인간의 어떤 노동을 소외시켜내는 거. 이런 어떤 그 소외,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품만 만든다라고
그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는 타도해야 된다. 그 땀 흘리라는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고귀한 것이고 어떤 자기 어떤 가치를 실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이다. 라고 떠드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어. 어찌 나 같은 나 같은 어떤 선택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겠어? 삥 뜯으면 살면 되지. 난 일하지 않지만 난 먹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선택된 자니까. 이게 대한민국 좌파가 사는 법이야. 좌파 오렌지들이. 조국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잖아. 임종석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잖아. 맞아.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시장했던 김상조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잖아. 에휴. 그 뭐 또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또 그 정책시장했던 사람들 그거잖아.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너희들은 살 필요가 없다. 이게 이 대한민국의 좌파 오렌지들이 사는 방법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뭐 나는 좌파 나는 민주당 편이야 그러니까 김민석은 무조건 오라. 나는 저기 윤석열 편이야 그러니까 한덕수는 무조건 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한덕수라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오렌지 우파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공직과 로펌을 오고 가는 회전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배를 얼마나 불리고 자기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어떤 그 자기 헌신과 책임, 자기 절제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권력과 탐욕에 가득 차 살아왔는가? 그런 오렌지 우파의 삶. 또 김민석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그 좌파라는 자들이 땀 흘리며 일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고마움, 또 어떤 그 감사, 어떤 그런 것 없이 삥 뜯는 삶을 살아왔는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어머니 지원을 받고, 뭐 출판회를 하고, 아버지 무슨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돈 받고, 또 뭐 아는 사람들한테 뭐 투자 명목을 해가지고 돈 삥 뜯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욕을 좀 해줬으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욕하는 방송들 있잖아요. 이거 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욕을 다 못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